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북한의 해외 공작망은 세계 곳곳에서 그림자처럼 움직여왔다.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그들의 싸움은 멈추지 않았다. 총 대신 여권을 들고 군복 대신 양복을 입은 그들은 외교관의 얼굴로 혹은 무역상, 기자, 학생의 얼굴로 세상 속에 스며들었다. 목적은 단 하나였다. 체제 수호, 그리고 김씨 일가의 절대 권력 유지. 북한은 언제나 자신을 포위한 외부 세계를 적의 바다로 인식했다. 그런 세계 속에서 공작원들은 김정일과 김정은의 눈과 귀가 되어 움직였다. 그들의 임무는 정보 수집, 암살, 납치, 정치 공작, 외화벌이까지 다양했다. 하지만 그들 중 일부는 역사에 이름을 남겼다. 실패했기 때문이다. 1987년 대한항공 858편이 미얀마 상공에서 폭발했다. 승객 115명 전원 사망. 그 사건은 단 한순간에 세상을 멈추게 만들었다. 폭발의 원인은 폭탄이었다. 그리고 폭탄을 설치한 이는 북한 공작원이었다. 김현희. 그 이름은 이후 남한과 세계에 충격을 주었다. 김현희는 일본인으로 위장해 여행을 떠났다. 그녀의 옆에는 조선노동당 대외연락부 소속 베테랑 공작원 김승일이 있었다. 그들은 북한의 영웅이 될 임무를 부여받았다. 목적은 남한의 올림픽을 망치는 것.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앞둔 시점에서 북한은 남한의 국제적 위상을 떨어뜨리려 했다. 그들의 여정은 치밀했다. 평양에서 출발해 모스크바를 거쳐 부다페스트, 베오그라드, 바그다드를 지나 바레인까지 이어졌다. 위조된 일본 여권, 가짜 이름, 가짜 신분. 김현희는 일본인 관광객 카치야 마유미로 위장했다. 11월 28일 바그다드에서 대한항공 858편이 출발했다. 비행기는 바레인, 아부다비, 방콕, 서울로 향할 예정이었다. 두 사람은 바레인 공항에서 비행기에 폭탄을 싣고 하차했다. 폭탄은 라디오에 숨겨져 있었다. 몇 시간 뒤 버마 상공에서 비행기는 사라졌다. 다음 날 김현희와 김승일은 인도 정부의 경계망을 피해 도망치려 했지만 바레인 공항에서 체포됐다. 김승일은 체포 직후 청산가리를 삼켜 자살했다. 김현희는 실패했다. 그녀는 남한으로 압송되었고 이후 조사에서 나는 북한의 공작원이다라고 자백했다. 그녀의 증언은 충격이었다. 평양의 대외정보조사부가 직접 지휘했고 목표는 남한의 국제적 고립이었다. 그 한마디로 북한의 공작 실체가 세상에 드러났다. 하지만 그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었다. 북한의 해외 작전은 1950년대부터 이어져 왔다. 초기에는 납치와 암살이 주류였다. 일본과 유럽에서 활동하던 탈북자, 반체제 인사, 혹은 해외 방송에 참여한 북한 출신 인사들이 하나둘 사라졌다. 가장 유명한 사례가 일본인 납치 사건이다. 19만 7,080년대 일본 해안가에서 실종된 사람들 중 일부는 북한으로 끌려갔다. 이유는 간단했다. 일본어 교육용 교사로 쓰기 위해서였다. 그들은 김정일의 영화나 첩보 공작을 위해 일본식 발음을 가르쳤다. 북한의 납치 전략은 교묘했다. 어부, 학생, 회사원 등 일상적인 인물들이 표적이 되었다. 납치된 사람들은 평양 외곽의 비밀 기지로 이송됐다. 그곳에서는 언어 훈련, 위장 기술, 사상 교육이 이루어졌다. 이 중 일부는 김정일의 영화 프로젝트에도 동원됐다. 일본 여성을 모델로 한 캐릭터를 재현하기 위해 실제 일본인을 가둬놓고 관찰했다는 증언도 있다. 북한의 공작 활동은 단순히 납치로 끝나지 않았다. 냉전기에는 해외 암살도 빈번했다. 1983년 버마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는 대표적이다. 김일성이 직접 명령했고 목표는 전두환 대통령이었다. 버마 정부는 이 사건으로 강요 17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전두환은 우연히 일정이 지연되어 목숨을 건졌다. 사건 직후 현지에서 체포된 북한 공작원들은 우리는 평양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고 진술했다. 그 이후 북한은 암살 임무를 외교관 신분으로 감추기 시작했다. 평양의 대외정보조사부, 정찰총국, 보위성 등은 세계 각국의 대사관과 무역대표부를 공작 거점으로 활용했다. 1990년대 이후 그들은 유럽과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첩보망을 운영했다.
특히 쿠알라룸푸르, 방콕, 베이징은 공작의 핵심 거점이었다. 이들 지역은 북한이 외화벌이와 정보 수집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이상적인 장소였다. 2017년 2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 그날의 CCTV 영상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한 남자가 공항 로비를 천천히 걷고 있었다. 짙은 회색 재킷, 단정한 머리, 검은 가방. 그 남자의 이름은 김철. 그러나 그의 진짜 이름은 김정남이었다. 김정은의 이복형. 그는 북한의 권력 투쟁에서 밀려난 인물이었다. 일본 도쿄 디즈니랜드를 방문하다 적발된 이후 김정일의 신임을 잃었고 망명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날 2명의 여성이 다가왔다. 한 명은 베트남 국적의 도안 티 흐엉, 다른 한 명은 인도네시아 국적의 시티 아이샤였다. 그들은 장난스레 웃으며 김정남의 얼굴에 액체를 바르고 달아났다. 몇 분 뒤 김정남은 쓰러졌고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사망했다. 독극물은 VX 신경가스였다. 군사용 화학 무기로 한 방울만으로도 인간을 죽게 할 수 있는 치명적인 물질이었다. 조사 결과 두 여성은 자신들이 TV 몰래카메라 프로그램을 찍는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당국은 이 사건의 배후에 북한이 있다고 발표했다. 북한 대사관 직원과 고려항공 직원이 공항 CCTV에 등장했고 사건 직후 평양행 항공편으로 도주했다. 국제사회는 경악했다. 김정은이 자신의 형을 해외에서 독살했다는 사실은 잔혹함의 극치였다. 김정남 암살 사건은 북한 공작의 새로운 국면을 보여줬다. 과거에는 폭탄과 총이었다면 이제는 독극물과 위장 공작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정찰총국이 있었다. 김정은 시대의 공작기관으로 사이버전, 해외 암살, 정보 수집을 모두 통합한 조직이다. 이들은 군사적 기술과 정보 전술을 동시에 구사했다. 실제로 김정남 사건 이후 말레이시아는 북한 대사관을 폐쇄했고 양국 외교 관계는 단절됐다. 북한의 공작은 단지 정치적 목적뿐만 아니라 외화 확보 수단이기도 했다. 공작원들은 해외에서 무기 판매, 위조 지폐 제작, 마약 거래, 해킹까지 담당했다. 이른바 검은 수입원이었다. 평양의 엘리트층이 외화를 확보하기 위해 공작 조직을 기업처럼 운영했다. 일부 요원들은 실제 무역회사 직원으로 활동하며 유엔 제재를 회피해 자금을 조달했다. 북한 공작의 특징은 철저한 위장과 장기 침투다. 공작원들은 해외 현지 여성과 결혼하고 현지인처럼 살며 10년, 20년을 기다린다. 필요할 때 평양으로부터 암호 지시를 받는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활동했던 요원 김명철은 15년간 일본인으로 살며 북한으로부터 단 한 번의 명령만 받았다. 목표는 특정 기술자의 신원 확보였다. 임무가 끝나자 그는 사라졌다. 그들의 세계에서는 실패가 곧 죽음이다. 임무가 들통나면 본국은 그들을 부인한다. 북한은 한 번도 자국 공작원을 인정한 적이 없다. 그들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사라진다. 그러나 세상은 그 흔적을 기억한다. 대한항공 858편의 폭발, 버마 테러, 말레이시아 암살. 그것은 단지 한 나라의 범죄가 아니라 체제가 유지되기 위한 공포의 방식이었다. 북한의 공작원들은 자신을 혁명의 병사라 불렀다. 그러나 그 혁명은 언제나 피로 유지되었다. 해외에서 죽은 이들의 이름은 평양에 없다. 그들의 무덤도 훈장도 없다. 그들은 국가의 그림자였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지금도 어딘가에서 움직이고 있다. 사이버 공격, 암호화폐 탈취, 국제 해킹 조직 라자루스까지 북한의 공작은 디지털 세계로까지 확장됐다. 현대의 공작원들은 총 대신 노트북을 든다. 그들의 공격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목표는 같다. 김씨 정권의 생존.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북한의 공작은 멈추지 않는다. 그것은 체제가 존재하는 한 계속될 것이다.